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변리사에서 특허법 강의를 전임하고 있는 박지환 변리사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 앞에 이 전자칠판 앞에 선 이유는 62회 변리사 1차 시험을 위한 그 특허법 커리큘럼 대장정을 기본 이론 강의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요. 본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기본 이론 강의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강하시고 활용하시면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지환 변리사라고 하고요. 제 소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졸업을 해서 53회 변리사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53회 시험이 2016년도에 있었고요. 그래서 합격을 한 연도가 2016년도, 그리고 합격을 하고 곧장 이 변리사 수험계에서 특허법 강의를 시작을 해서 이제 한 8년, 9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력들이 있는데 현재 메가변리사에서 특허법 강의를 전임을 하고 있고, 저희 사무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가볍게만 보시면 되겠고, 메가변리사 외에도 특허청에서 운영을 하는, 아니면 국내 다수 기업이나 대학교 산업협력단 등에서 특허 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 IP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고, 제가 변리사 1차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특허법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별도 설명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보시면은 이게 멋진 포즈를 잡고 있고, 수험계 최다 베스트셀러, 조금은 낯간지러운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굳이 적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수강하시는 과정에서, 특히 장기간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강사에 대한 불신, 의심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상황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이런 거 담아 놓은 게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의심 필요 없고, 불신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수험을 합격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한 실력은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들을 담아봤습니다. 각설하고 강사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리엔테이션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 거냐? 첫 번째,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변리사 시험, 그리고 1차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이 제작될 것이기 때문에 변리사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것이고, 혹시 이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한 설명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시험에서 특허법이 갖는 의미 살펴보고요.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본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점들을 강조해서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그 교재는 무엇인지 등등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애정어린 잔소리를 좀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특허법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가짐, 마인드 세팅을 하셔야 되는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잔소리를 섞어서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변리사 시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대비하고자 하는 시험은 62회 시험입니다. 2025년도 시험이죠. 다만 아직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2024년도 61회 시험만 공고가 되어 있을 뿐, 62회는 아직까지는 공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험 스케줄은 61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만 아마 높은 확률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2025년도에도, 즉 62회 기준으로도 매우 유사한 날짜에 사실상 비슷할 때 진행이 될 겁니다. 매년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지 않는 이상은 1차 시험은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받고요. 2차 시험은
7월 마지막 주 또는 셋째 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시험을 받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냥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예컨대 2020년도였나요? 2020년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창궐했을 때에는 시험의 날짜가 이렇게 뒤죽박죽 된 적은 있었지만 그 정도 사태가 아닌 이상은 내년에도 유사한 시점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냥 61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고 2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됩니다. 1차 시험의 과목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첫 번째 1교시 산업재산권법이 들어가고요. 2교시 민법 공부를 하고 문법 시험을 보고 3교시 자연과학을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특허법이에요. 특허법. 산업재산권법 총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20문제가 특허법, 특이라고 하면 적겠습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같이 묶여서 가네요. 본 강의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함께 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카테고라이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둘은 수험계가 아니라 우리 업계에서 동종의 권리라고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설명이 됩니다. 같은 종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지금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같은 종류의 권리를 다루는 법률로서 이 법률의 형태 그리고 이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제도, 보호 방식 매우 유사합니다. 조금의 차이점만 있어요. 그러면 나는 특허법 공부하러 왔는데 과목이 두 개네. 그러면 이 기본 강의 특허법도 듣고 실용신안도 들어야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은 법률의 보호체계, 규정하는 방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해요. 그리고 보호하고자 하는 객체도 사실상 같은 종류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쉽게 생각을 하셨을 때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 거냐? 철저하게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특허법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아주 철저하게 특허법 위주로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특허법을 정갈하게 디테일하게 딱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 한 시간에 저랑 뭐 할 거냐? 여러분들 저랑 오랜 시간 동안 호흡을 하면서 특허법 잘 정리하고 오셨죠? 근데 이제 실용시간법 1시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특허랑 실용시간이랑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만 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지만 그냥 특허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용신안법도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1차 시험의 한 과목에서 절반을 특허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넘어야 되는 산인 2차 시험에서도 첫 번째 과목으로서 역할을 해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영수급으로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잔소리 결론적인 얘기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특허법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허법 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른 과목 공부하시다 보면은 특히 자연과학 공부하시다 보면은 지금 자연과학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자연과학 공부하시다 보면은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물리에 대해서 화학에 대해서 생물에 대해서 본질적인 심도 있는 연구와 정리를 하고 그에 따른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신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게 이거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특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1차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 물론 2차 시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양자 모두 각각의 시험에서 첫 번째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과목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단순 비중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은 기세라고 했어요. 유명 영화의 대사인데 시험은 기세라고 했습니다. 기세를 만드는 게 뭐다? 첫 번째 과목이다. 우리가 시험 합격을 위해서라도 특허법 잘 하셔야 됩니다. 특허법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 수험 과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너무나도 지나치게
전략, 효율에 무게중심을 두실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해를 하시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정갈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걸 제가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허법은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과목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변리사가 되시는 거죠. 변리사가 되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 특허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왜? 고객이 자신의 창작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IP 관련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가로서의 자문을 구한다고요. 컨설팅을 구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고객이 갖고 있는 고객에게 닥친 상황에서 적절한 전략을 내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특허법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큰 관점에서의 흐름 다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특허법은 다른 과목도 분명히 전략적으로 가야 되고 특허법도 전략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가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내용을 정갈하게 이해하시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더해 나가시는 방식으로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밥벌이잖아요. 밥벌이. 표현이 조금은 애매하다기보다는 표현이 조금은 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특허법은 우리의 밥벌이입니다. 밥벌이. 그래서 특허법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특허법이 들어가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 시험이고요.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 시험입니다. 이게 차이점이 뭘까요? 왜 똑같은 과목을 한 번은 객관식으로 묻고 한 번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물어보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변리사 시험은 뭘 뽑는 거다? IP와 관련된 특히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전문가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전문가가 될 만한 소양을 갖췄냐라고 묻는 거예요. 전문가 될 만한 소양을 갖췄냐? 너 특허법 이해하고 암기했어? 내가 물어보는 거 정오 판단할 수 있어? OX 판단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객관식 필기시험이고요. 객관식 필기시험. 두 번째, 주관식 논술시험은 오케이, 내가 물어본 거 너 특허법 제대로 이해해서 정답 내릴 수 있네. 근데 이제부터 네가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볼 거야. 우리가 상황을 줄 거거든. 사례를 줄 거거든. 네가 나중에 필드에 나갔을 때, 변리업계에 나갔을 때 고객이 너에게 이런 상황을 갖고 있을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려봐.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내려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 소양을 갖췄냐? 너 이제 전문가로서 준비됐냐? 라고 물어보는 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차 시험은 좀 나중의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은 1차 시험 위주로 당연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특허법 그리고 뒤에서 공부하는 나중에 상표법 이렇게 공부를 잘 정갈하게 잘 해주시면은 나중에 2차 가셨을 때 이 두 과목이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시작 진입 시점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민법 들으시고 지금 이걸 듣고 계실 거예요. 민법을 다 들으셨거나 아니면 민법을 중간 정도 들으신 상태에서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 지금 시점에서 2차까지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일단은 처음 1회 독하시는 과정에서는 2차까지 큰 그림 보지 마시고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 눈앞에 닥친 1차 시험 위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독을 해나가고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2차 시험을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단 우리 당장 눈앞에 닥친 1차 시험을 적절하게 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굳이 2차 시험까지 멀리 보지 않으셔도 1차 시험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2차 시험에는 그냥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하나 직접 해보시면서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변리사 시험이 진행이 되고 특허법 중요한 거 알겠다. 그러면 이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어떤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냐? 기본 이론 강의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목적은 기본적인 목적은 당연히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목표의식을 갖자고요. 목표의식을 갖자고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 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겁니다. 강의 들으실 때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싶은 목표 위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탠스를 갖고 들으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낯설음을 없애고 싶습니다. 낯설음을 없앤다. 어려움을 없애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가야 되죠. 특허법이 왜 어려울까요? 특허법이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비교 대상이 있을 겁니다. 뭐랑 비교해서 어렵다? 민법이랑 뭐랑 비교하겠습니까? 민법이랑 비교해야 되겠죠. 제 경험입니다만 저도
수험생 때 변리사 수험기에 진입을 하고 나서 고민이 많았죠. 저도 공대 사람이었잖아요. 건설환경공학과였고 아마 이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대부분의 수험생분들도 공대 출신이시고 아니면 이과대 출신이실 거고 어쨌든 이과 출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평생 법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건데 법률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속된 말로는 좀 쫄게 되죠. 사람이 작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근데 민법을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어요. 왜 재밌냐? 왜 재밌냐? 상황이 보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법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알아보지 않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들리기는 했으나 뉴스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들리기는 했으나 그냥 한 귀로 들려서 한 귀로 흘렸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물건, 채권, 뭐 임대차 계약, 부동산, 공유 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민법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양이 무지무지 많아서 그 양에 짓눌리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별로 처음에 진입했을 때 거의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민법을 좀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신나죠. 신나죠. '아 공부 재밌다. 변호사 나한테 맞네. 오케이 이제 특허법 들어가자.'라고 하니까 이대로 이렇게 특허법 들어가니까 저도 수험생 때 마찬가지였고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여기서 한번 위기를 겪습니다.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민법 재밌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언제 다 외우지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상황이 들리는 대로 다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재밌었고 흥미가 생겼습니다. 근데 특허는 과목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상황이나 제도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발판이 없이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특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그 유니버스, 그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론을 때려 박으려고 하니까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단순 암기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법에서 포기했던 그때 당시 제 동지들이 꽤 많았고 그 이후로도 제가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 특허법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그 낯설음을 없애드리고 싶습니다. 그 낯설음을 없애드리고 싶다. 이게 제가 강의를 하는 첫 번째 목표예요. 목표. 그럼 낯설음은 왜 생기냐? 왜 생기냐? 우리가 앞서서 공부한 민법이라든지 민법으로 대표되고 그 외에도 뭐 형법, 행정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민법을 포함한 뭐 형법, 행정법 얘네들은 소위 실체법이라고 불립니다. 실체법이라고 하는 용어, 법률적 용어인데 너무 자세하게 뭐 아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인과 공공기관 또는 사인과 사인 사이,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요. 그래서 이 실체법을 공부하는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그리고 민법은 뭐 형법, 행정법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논외로 하고 있고 민법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일반 사법이에요. 일반 제법, 일반 사인 간의 법. 그쵸? 이 내용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요. 근데 특허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특허에 대한 정답을 묻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특허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몇 번 충분히 뭐 특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없으시죠? 우리 생활 속에 특허라는 거 하는 용어 익숙하지 않습니까? 특허라고 하는 게 뭡니까? 특허. 독점권이라고 알고 계시죠? 나만 쓸 수 있는 거. 전매 특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었고 나만 쓸 수 있는 거. 특허도 일종의 재산권이에요. 우리가 본 강의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일반적인 재산권을 유형의 재산권, 형태가 있는 재산권이다라고 하면은 형태가 없는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고 그 지식재산권의 일종이 특허인 거죠. 특허권이라고 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체제어입니다.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그냥 일반 상식상 재산권이라고 해보세요.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내가 원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절대 뺏기지 않게 내 안방에 이렇게 내 금고에 꼭꼭 숨겨놓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재산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블릿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시계라든지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신고 계신 신발이라든지 이게 일반적인 재산권이고 특허라고 하는 것은
독점권이라고 하는 형태가 없다라고요. 형태가 없다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리적인 경계가 없는 거니까. 근데 누구든 못 쓰게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독점적인 지위를 준다라는 겁니다. 누가 인정해 주는데? 국가가, 국가기관이, 정확하게 말해서는 국가 산자부 산하의 특허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특허청과의 행정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절차법적인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특허권이라고 하는 실체뿐만 아니라 특허청과의 특허에 관한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사항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할 때는 갑, 을, 병 나오면서 막 삼각형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 뭐 이렇게 따졌잖아요. 특허할 때도 갑과 을 사이에 어쩌고 저쩌고 따져야 돼요. 얘가 내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뭐 이런 거 따져야 됩니다. 근데 특허권을 갖고 갑과 을 사이에 사인과 사인간 당사자 사이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특허청이라고 하는 행정청과의 행정 절차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부터 알고 가시고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특허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절차고, 특허청 산하의 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인지들을 알고 계셔서 얘네들을 같이 버무려서 공부하셔야지 이 낯설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산권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민법이고,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가 있는데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상대방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너는 나한테 이런 의무가 있어라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죠. 소송으로 가죠. 소송에 대한 절차법, 이 민법과 매칭된다라고 볼 수 있는 절차법이 민사소송법입니다. 원래는 실체법, 절차법을 이렇게 따로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데 특허는 실체법적인 성격과 절차법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라는 점에서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뭐 다른 법률에 대해서 아주 뭐 심도 있게 분석하고 공부한 입장은 아니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특허법은 다른 어떤 법률과 비교해도 저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려운 게 당연해요. 이 낯설음에서 오는 이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낯설지 않게 이 특허 제도에 대해서 접근하고 친근해질 수 있도록 좀 귀엽죠? 이런 아이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자칠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특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도식화해서 시각화해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책을 같이 보면서 이 상황을 그림으로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철저하게 일단 이해 바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이해 바탕으로 수험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 설정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보실 아이콘들인데, 캐릭터들인데 얘네들이 주로 당사자로 나올 거고요. 뭐 갑, 을, 병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특허청이라고 하는 기관, 뭐 특허심판원이라고 하는 기관, 특허법원이라고 하는 기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방법원들도 있고요. 이런 거 다 그림으로 바로 보실 수 있게. 그리고 특허청 산하에서 일하는 심사관, 심판원 하는 산하에서 일하는 심판관, 그리고 특허청의 장,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의 장, 심판원장, 이렇게 별 그려져 있거나 왕관 쓰고 있는 애들이 장이라는 표시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단순히 글로만 계속해서 회독했을 때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이 그림을 보고 상황을 가능한 한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상황을 가능한 한. 이해되시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상황을 이해하시고, 두 번째로는 책을 정리하실 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게 그래서 수험적으로는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 의문점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드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법 이론을 총정리할 겁니다. 법 이론을 총정리한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법 이론을 총정리할 겁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본강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법 이론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법령이 출제가 되고요. 조약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판례가 더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법령과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신 그냥 특허법입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도 포함되지만 그냥 특허법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특허라는 표현에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실용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허법이라고 하는 상위 법령이 있고 그 안에 딸려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하위 법령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가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하면은 입법을 하면은 그 법이 행정 절차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하위 법령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법만 보더라도 한 200개가 넘는 법조문이 있어요. 하위 법령까지 하나하나 따져가기 시작하면은 수백, 수천 가지의 조문이 나옵니다. 판례는 어떨까요? 판례라고 하는 개념 민법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판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재판에서 판단했던 예예요. 쉽게. 재판으로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겁니다. 아니 왜 분쟁이 있을까요? 특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왜 분쟁이 있을까요? 이 법령의 해석을 두고 아니면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되는 법 이론의 해석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럼 우리 어디로 가자? 소송으로 가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게 판례예요. 판례. 그래서 우리 시험에 주류를 이루는 것은 법령과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셨으니까 이 예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민법상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된다. 법을 정하고 있어요. 권리 남용하면 안 된다고. 그죠? 근데 권리 남용, 예를 들어서 갑이 어떠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을은 이걸 권리 남용이라고 하고 갑은 권리 남용이 아니래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건 뭘 갖고 판단해야 된다고요? 판례. 판례. 이해되시죠? 법이 일단 대원칙은 정하고 있지만 법령이 대원칙은 정하고 있지만 세세하고 구체적인 사항마다 다 하나하나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상 얘는 대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판례와 하위 법령 등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판례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약도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뭐 조약이라고 하는 용어도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 있죠? 국가 간 협약이에요. 국가 간 협약. 공부하셔야 되는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약도 내용이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요. 이거 다 공부하려면 제 생각에 한 3년 이상은 좋게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공부 방식 원하시나요? 아니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제가 바운더리를 잘 쳐드릴 거예요. 바운더리를 잘 쳐드릴 겁니다. 그 바운더리 밖을 넘어가시지 않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쳐드리는 이 바운더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100점을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바운더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운더리 이렇게 쳐드릴 겁니다. 그럼 영역을 쳐드릴 거예요. 이 영역 안에서는 95점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수험기에서 말하는 소위 짱또령 문제가 여기서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잡으려고 이렇게 공부량을 늘리는 게 맞습니까? 가끔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거 잡으려고 공부량 이렇게 늘리는 거 맞아요? 언제든지 100점 맞으려고? 이건 절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나중에 막 기출문제 풀이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니 변리사님 이렇게 뜬금없는 것도 나옵니까?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런 내용들 다 잡으려고 공부량을 늘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특허법 상위 법령 위주로 하위 법령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바운더리를 잘 잡아주십시오. 제가 표시하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약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니 변리사님 저는 당신 못 믿겠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무조건 100점 맞겠습니다. 저는 조약도 하위 법령도 다 정리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말리지 않을게요. 한번 해보세요. 조약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의 수기의 조약이 있는데 각각의 조약마다 다 특허법보다 양이 많습니다. 3년 이상 좋게 잡으셔야 돼요. 절대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20문제죠. 무슨 일이 있어도 18개, 19개는 맞출 수 있고 짱돌이 없다면 20개를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판례도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중에서 주력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판례도 잘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두 번째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근하게 접근한 거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특허 제도를 가능한 한 도식화된 자료를 통해서 캐릭터를 활용해서 입체적으로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강의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능한 한 상황을 제도를 특히 여러분들이 특허 제도에 몸담으신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도를 그냥 단순히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체감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냥 일례로 이런 거요. 특허라고 하는 건 발명이죠. 특허의 대상은 발명이죠. 발명 들어보셨죠? 기술의 성격을 갖는 창작물입니다. 근데 그게 무체재화라면 무체재화. 형태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특허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특허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심사는 어떻게 받는 거죠?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건데 이거 심사 어떻게 받을 거예요? 등록된 이후에 특허가 발생한 이후에 내가 특허권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허가 와닿지 않죠? 계속해서 도식화해서 여러분들께 상황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공부 방향성을 설정을 해 드릴 겁니다. 공부 방향성 설정이라고 하는 말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운더리 설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운더리를 설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말. 이공계분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공계분들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과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규칙을 발견하고 결과값에 대해서 규칙을 발견하고 그 결과 규칙을 기초로 공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과 사람들한테 그래요.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변수가 지워지더라도 결과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법을 공부하실 때 마치 법리를 특허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학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리를 마치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변리사님 이런 법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다면 어떨까요? 저렇다면 어떨까요? 이렇다면 어떨까요? 저렇다면 어떨까요? 공부량을 무궁무진하게 넓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판례가 없는 부분, 법이 없는 부분을 여러분들의 호기심에 기초해서 탐구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는 이러한 영역을 제가 말씀드린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수험의 영역을 초월하는 영역을 탐구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생기고 탐구가 생기고 싶은 그 결론을 찾고 싶은 부분은 합격하시고 변리사로서 업무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변리사로서 법원, 특허 심판 등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결론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절대 수험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은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많이 체감하실 거고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공부량을 한없이 늘리는 분들이 시험 공부를 오래 하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예시를 봤다면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체득을 하고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분명히 의문점이 생기고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알겠으나 그래서 적정선에서 이렇다면 어떨까 저렇다면 어떨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까지를 막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심도 있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A라는 판례가 있으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 A라는 판례가 A1은 어떨까? A2는 어떨까? A3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가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일단 공부 범위 설정을 잘 하셔야 되겠고 공부 방향성과 실력 향상의 공부 방향성을 설정하고 실력 향상의 기틀을 만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 특허법 강의라고 하는 교재를 정리할 거예요. 여기서 입문 1순환, 2순환 두 번의 순환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두 번의 순환으로 여러분들이 특허법을 마스터할 수 있냐?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겠죠. 변리사 시험 절대 만만하거나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랑 같이 기본 이론 강의를 딱 열심히 공부해서 끝냈을 때 특허법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 못 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감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는 건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그 공부 방향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토대. 그래서 쉽게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건물을 만들려고요.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제가 이 건물 공사의 숙련자고 여러분들은 숙련자가 아니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계도를 같이 작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가 왜 이렇게 작성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여유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같이 콘크리트 받고
뼈대를 같이 프레임을 잡아 놓을 거예요.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는 있는 역할입니다. 궁극적인 공부 방향성은 여러분의 공부는 직접 하셔야 돼요. 궁극적인 공부는, 학습은 이해와 암기, 이해를 도와드리겠지만 궁극적인 이해와 암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제가 뼈대 잡아드리고 설계도를 같이 그려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렸다면 그 뼈대 바탕으로 제가 설명드린 설계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건물을 다 올리시고 인테리어까지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설명드릴 거고, 방향성을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마음가짐, 또 잔소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같이 이렇게 1회독 했을 때 절대 마스터가 될 수 없습니다. 2회독 했을 때 마스터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계속해서 수험 과정에서 회독 더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법학 공부의 마스터라는 건 없어요. 계속해서 회독해 나가시고 공부해 나가시는 겁니다. 물론 수험적인 측면에서의 적정선은 있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면 되는 건데, 당장 1회독 했을 때 배부르겠다, 첫 수를 배부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회독 할 때 내가 어떤 이해 내용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음 회독할 때 똑같은 내용을 다시 보겠죠. 그때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암기하고 어디까지 더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점진적 실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저랑 같이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저랑 지금 이렇게 1회독 하고 있는데 이 부분 2회독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방향성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2회독 때 보시고 3회독 때 이거 할 때는 이거 또 이 정도는 얘만큼 또 외워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 이렇게 또 읽어보거나, 이 부분까지는 2회독까지 확인 안 했는데 3회독까지 확인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아 나가시면서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틀을 쌓아가는 게 이번 기본 이론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제공해 드릴 때 목표를 잡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강하실 때 가지셔야 되는 마음가짐, 세팅을 말씀드렸고요. 강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 순환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입문 1순환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입문 1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상컨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특허 제도에 대한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특허 제도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겪어보거나 친근해지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특허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세계관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총 9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주요 개념 위주로요. 주요 개념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예컨대 진도가 0에서 100까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뒤에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 있는 개념을 공부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큰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도 얘가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볼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도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이거 정리할 때 어차피 뒤에 보고 다시 보시면 이해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9강에서 특허 제도화에서 어떠한 제도가 있고 개념이 있고 법 이론이 있는지 등등을 한 번은 가볍게 쭉 훑어나간 이후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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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이해하시면은 이거 공부하실 때 이거와 관련된 그 내용이구나 라고 하면서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가볍게 책 훑어본 후에 1순환이지만 마치 한 번에 2순환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입문 1순환의 목표는 이겁니다. 주요 개념 중심으로 특허 제도에 대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같이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내용을 막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어떤 스테이지인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거예요. 축구 경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총 9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입문 1순환 진행을 할 때는 교재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전자칠판 자료를 PDF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PDF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고 입문 1순환 수강을 하실 때에는 어떤 마음가짐이시면 충분하냐? 상대적으로 쉽게 갈 거고 반드시 여기서 암기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마음가짐을 조금 긴장감을 릴렉스 내려놓으시고 대학교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상대적으로 학점이 중요하진 않고 시험도 잘 안 나오는 교양 과목 있죠. 그런 과목 수강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안 들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충분히 도움될 수 있게 열심히 만들어 놓을 거니까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념에 대해서 뭐 학문적으로 암기하고 분석하고 이러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딱 말씀드리는 그 수준에서만 이해하시고 만약에 누가 물어보셨을 때 그 수준에서만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인문 강의 들으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인문일순환 쭉 수강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인문일순환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특허법 강의라고 하는 주교재를 정리하는 기본 2순환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건 교재로 진행이 될 거고요. 특허법 법리에 대해서 법령, 판례, 조문, 법령, 판례, 조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5강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뭐 진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본격적인 1순환이지만 그에 앞서서 입문순환이 한 번 더 들어간다. 그 취지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긴문 1순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집중을 하셔서 수강을 하시고요. 인문 1순환이 끝나는 시점에 기본 2순환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시작을 할 건데 기본 2순환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다 구체적으로 수강하시면 되는지는 기본 2순환 시작할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인문 1순환은 그냥 제가 업로드해드린 PDF 가지고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그리고 그거 보시고 나서 이제 자세를 고쳐갖고 제대로 보자 하는 게 기본 2순환이에요. 기본 2순환. 예, 강의 교재 기본 2순환에서 우리가 같이 정리하는 교재는 특허법 강의라고 하는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뭐 지금 편집 과정 중이고 아직 페이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930페이지 내외로 알고 있고 지금 출간 준비를 사실상 편집의 검수의 마지막 작업 단계에 있는 교재입니다. 이제 3판 특허법 강의 교재가 나오고 있고 종전에 그 전년도 전류에 나왔던 1판이나 2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만든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판 2판이라는 점에서 뭐 자잘한 편집상 오류라든지 오탈자 등의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아쉬운 부분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제 3판부터가 본격적으로 완성된 교과서가 아닐까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교재, 특허법 강의, 교과서만 갖고 계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부교재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조문 노트입니다. 조문 노트도 앞서서 특허법 강의 편집의 거의 사실상 만료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조문 노트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냐? 특허법 법령의 내용, 그리고 필요한 하위 법령들, 그리고 실형불량법의 내용, 그리고 이 특허법과 하위 법령 내용을 정리한 노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조문 노트입니다. 여러분들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핸드북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어요. 특허법 강의 공부하실 때, 기본 이론 강의 공부하실 때, 법학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법조문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도 법조문이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조문 정리 자료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공부하시기에 편하도록 중요도 구분이 되어 있고 정리 노트가 되어 있으며 필요한 하위 법령이 적혀져 있는 조문 노트를 활용하시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변리사님 이거 선택이고 그냥 추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필수는 아닌 거네요. 필수는 아닌 거네요. 네. 제가 경제적으로 좀 만만치는 않아서 이런 선택사항까지 구매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주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그냥 특허법이라고 쓰시면은 특허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법제처에서 법조문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법제처에서 특허법 법조문이라도 다운받아서 갖고 다니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물론 이게 커리큘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뭐 조문 노트 충분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법제처에서 다운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문 자료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 교재로 갖고 계셔야 되겠고 법제처에서 특허법, 실용실환법 다운받아서 갖고 다니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교재로서 특허법 워크북이 있는데 이 워크북은
특허법 강의 교과서의 내용이 1차 시험에 적합하도록 요약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된 정리 자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대략 920페이지 내외로 알고 있는데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30페이지? 40페이지인가요? 한 450페이지인가? 어쨌든 얘는 아직 편집 중에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450페이지 내외로 하겠습니다. 얘의 목차 그대로 요약한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을 하시는 과정에서 처음에 특허법을 입문하실 때에는 이 제도에 대한 법 이론에 대한 조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처음에 특허법 강의로 공부하시고 본인이 공부하시면서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내가 스스로 정리해야지 잘 이해가 된다. 내가 스스로 요약서를 만들겠다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그게 아니다. 요약서, 강사가 제공한 요약서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향후 4월에 워크북이 출간이 되니까 얘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기본 이론 강의, 기본 2순환 들어갈 때도 또 강조해 드릴 건데 특허법 강의 어쨌든 얘가 두꺼운 교과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이 충분할 거예요. 언제든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북만 딸랑 보다 보면은 설명이 좀 부족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딱 암기해야 되는 부분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어쨌든 특허법 강의가 교과서기 때문에 양이 적지 않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밑줄을 잘 치는 게 중요합니다. 밑줄을 잘 쳐서 암기를 하고 그냥 특별한 일 없다면은 제가 밑줄 쳐 드린 내용 위주로 해독하시면 되겠고 이 밑줄 친 내용 위주로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필요한 부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라고 하는 부분은 밑줄 안 친 부분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특허법 강의 이렇게 회독하시다가 나는 이 교과서로 회독하는 게 편하고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거 회독해 나가시는 거고 교과서 이제 충분히 이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제 수험을 위해서 회독 속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다. 이거 그대로 요약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워크북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 강의를 수강하시기 위해서는 특허법 강의 그리고 조문 노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법제처에서 특허법 검색하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필요한 조문들이 여기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필수는 얘다. 얘뿐이다. 필수는 얘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기본 이론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곧 만나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애정어린 잔소리와 그리고 강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뭐 끝인사 이런 거 할 필요 없겠죠.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이제 본 강의에서 같이 한번 열심히 특허법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